MBN을 MBN이나 TV조선을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어준 총수가 인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은요, 이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TV조선이 지분을 내놔 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그걸 인수한다든지 유시민 이사장이 인수를 한다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마 33%그 이상은 아마 안 될 거예요. 35%인가 30%인가 하여간 그 이상은 안 될 텐데, 하여간 30%만 가져도 대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이 과연 대주주가 되세요 이러면서 팔까요? 그래도 판다고 했을 때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금력이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MBN이나 TV조선이 만약에 방송이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없어지는 거예요, 방송국이. 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야, 아예. 아이고, 성유리님 감사합니다. 이거 성유리님이 혹시 그 핑클의 성유리님이신가? 예. 근데 은근히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으시더라고. 정말 많으세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분한테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한국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분도 제 방송 들으신다고 합니다. 수강료를 쏘신다고. 아이고, 뭐 수강료 제가 가르치는 게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분을 MBN이나 TV조선이 팔아가지고 그걸 인수하지 않는다면은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애초보다 가치가 40%로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3천억이 40%,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겠구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천억, 애초의 가치가 3천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30%의 지분이면 1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게 초창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송 시작할 때, 허가 받을 때. 그 애초의 가치 한 40%로 쪼그라들었다면은, 1천억에 40%면 얼마입니까? 한 4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400억. 400억이 어디 있어? 김어준이 400억이 있습니까? 국민주로 모으자. 쉽지 않아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허가 취소되고 정부가 새로운 종합편성 사업자를 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종편 인수는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 국민주 방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국민주는 아니고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제가 국민TV 깃발을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뭐 거기서 임원이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대의원도 아니에요. 예. 그냥 노동자로 일했을 뿐입니다만,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을 좀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먼저 첫 번째, 리더십이 없으면은 국민주 방송, 국민주 신문 이거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겨레 보세요, 한겨레. 국민주 방송, 국민주 신문으로 시작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신문으로밖에 국민주 언론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의 한겨레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합니까? 안 돼요. 결국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결국 이거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진보적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짜 회사가 돌아가고 언론 콘텐츠가 나오고 그러려면 명망가가 중심이 돼서 깃발을 들고, 그의 어떤 그 명망과 진정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아무도 주인이 안 되는, 그래서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국민주 언론은 저는 참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도 주인 없는 신문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주 언론으로 가야 된다. 협동조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요. 이게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내부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되는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모지조님이 아니라 이 누구야? 홍승표님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좀 보니까 말이죠. 제가 참 돌이켜 보니까 넉 달 동안 텔레비전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TV 수상기로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켜가지고 방송을 보질 않았어요. 5개월 동안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수상기 켜가지고 텔레비전 얼마나 시청하고 계세요? 우리 후디 멜로님은 2년 동안 안 봤다고 하셨는데 그냥 인터넷 때문에 가입은 해. KT나 SK 브로드밴드나 혹은 LG U 플러스 가입은 해. 인터넷 때문에. 그런데 TV 시청은 안 해. TV는 하나의 가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무릎 팍 깨진 도사님 TV 안 본 지 수십 개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민 TV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물론 이제 이 방송통신이 융합된 이 시대에 이렇게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이런 종편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매체들과 경쟁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정말 기깔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나 혹은 유튜브 이런 곳에서 그 컨텐츠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TV 방송이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가 아닌 이상은 몇 시에 딱 그게 최초 공개가 되는 그 방송을 보려고 아둥바둥 집에 일찍 들어가서 시청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유튜브밖에 없어서 참고 또 안타깝습니다. 유튜브가 만약에 저렇게 뭘 올리지 마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노란 딱지 갖다 붙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건 참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손안에 유튜브 이게 보는 것이 넘쳐난다. 말씀하셨어요. 임정현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국민주 방송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차라리 이건 어떨까 싶어요. 이런저런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만드는 방송들을 그 방송들을 그대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 시민 방송이 이제 사실은 그런 역할들 많이 했죠. 시민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시민 방송인데 그 퍼블릭 억세스라고 하죠. 퍼블릭 억세스라고 합니다. 퍼블릭 억세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만든 컨텐츠를 틀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또 이 시민 방송도 심의와 어떤 감독을 받다 보니까 자유롭게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모든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송출할 수는 또 없는 점도 있고 종편 만드는 거는 비용도 그렇고요. 또 하여튼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식으로 해가지고 탐사 보도만 하는 그런 매체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사실은 정말 90년대 후반에 지상파 방송, 라디오 방송, 종교 방송이긴 합니다만 그런 종교 방송의 PD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쫓겨난 다음에 뉴미디어, 대한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만큼 이렇게 또 연구와 고민과 애정이 많은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니 낙검수도 만들 수 있었고 유튜브 기반의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도 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죠. 내년에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총선 때까지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민주시민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면요. 총선 이후에는 제가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라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드라마. 초저예산 드라마죠. 무슨 적벽대전 같은 거를 제가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씬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로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봉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오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겠어요? 여러분 저기 얼굴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연기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 그런 무림의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모시고 와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를 지난번에 만들었죠. 라디오 드라마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 밖으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뭐 제가 모자란 거죠. 좀 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년 봄 이후 여름 되기 전에 첫 작품 여러분들께 내놓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들께 선사하고요. 김규리 씨,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규리 씨가 제 드라마에 출연하신다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좀 그렇게 너무 유명한 분이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검증도 안 된 제 방송에 드라마로 나온다는 건 그분께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는 저하고 뜻맞는 동지적 관계의 배우들을 좀 앞장 세워가지고 귀농한 연극 배우 쉰둥이 아빠님, 권호연님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권호중 씨 형인가? 농담입니다. 어이구 권호연님이 지금 제가 막 검색을 했는데 야 정말 걸출한 작품 많이 나오셨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도 나오시고 달동네도 나오시고 전원일기도 나오시고 전원일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 지금 고흥으로 돌아가셨나요? 권호연님 그분 권호연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권호연님 제가 이름 기억해놓고 나중에 또 드라마를 시작하면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적여의 그 구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 두 분이 앉아가지고 막 치열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감정 표출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스토리를 어이구 우리 에덱 미디아님도 어이구 이게 배우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이런 연기 전문가들 모시고 또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재밌잖아요. 불량식품 같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막 샘솟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내년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몇 작품 올리고 좀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 넷플릭스로도 좀 한번 가보고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남태우 남태우 형 그래 아스트라란 그런 작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 가겠습니다. 네 용칼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 서울 수유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석박사 과정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신학이 모든 학문의 아버지 어머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신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신학은
반스 목사류의 신학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신학입니다. 사랑, 정의, 평화가 전제된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어떤 그런 감동도 만나실 수 있고요. 모든 신학을 다 다룹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18일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5-0114. 그래, 저기 여기서 공부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평일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주말 같은데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는 전광훈이 아닌 전태일 편이다. 여러분, 오늘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이 무슨 날이냐? 197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7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월 13일, 그날 바로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 날입니다. 산화하신 날이에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몸매 과체중 주의보,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답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기자로 일했던 정치 컨설턴트 조윤호 씨가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상봉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하는 철학자이며 학자인데 김상봉 선생님이 오늘 한겨레에 쓴 대구 사람 전태일, 기독 청년 전태일, 이런 칼럼 일부 보겠습니다. 대구 사람 전태일, 기독 청년 전태일. 대구와 기독교. 전태일 정신과 대조를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대구에도 이런 훌륭한 시민들, 민주 시민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대구 하면 왠지 이미지가 보수의 아성,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태일이 태어났다. 또 기독교인 청년 전태일,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약수동인가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전태일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자살했다는 이유로. 아니,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런 맥락은 있을 겁니다. 자살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않아야 천국 간다. 그래서 자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을 추모도 안 해주고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도 하고 말이죠. 제가 교회 전도사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살한 사람들 박대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비웃어도 된다, 지옥 간다고 저주해도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내가 본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는 도리어 그렇게 극한의 그런 마음의 짐을 벗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면은 예수께서 그를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이 죽음은, 산화는 이게 무슨 신세를 비관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 노동자들의 비탄한 현실을 세상이 전혀 몰라주니까 내가 이렇게 몸을 태울 테니 나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노동법전과 함께 스스로 산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있기는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이 노동법전과 함께 나를 태우겠다. 나를 봐라. 그리고 이 노동자의 이 비탄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뜻을 모아달라.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예수의 정신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 김상봉 선생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3일은 전태일이 서울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서 세상에 빛이 된 날이다. 아, 세상에 빛이 됐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타난 것만 보자면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받지 못했던 청년의 모습 그대로인데, 이런 청년의 삶의 태반은 거지와 노숙인의 삶이었다. 그의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픔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육신의 배고픔 이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고픔이요 괴로움이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평화시장에서 그가 본 것은 자기보다 어린 소녀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당시 평화시장은 2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이었다. 대부분 남성인 재단사를 제외하면 미싱사와 미싱보조 그리고 시다들이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2만 명 중에 40%를 차지하는 시다공은 평균 연령 15세 어린이들이었다. 그런 어린 소녀들이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될까 말까한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이질 16시간의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전태일은 이렇게 결심한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떤 불의도 묵고하지 않을 것이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심으로 그의 운명도 결정됐다. 네, 그렇죠. 이런 고민,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이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바꾸려고 자기 몸을 태웠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전태일의 사랑 때문에 그는 미움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났다. 처음에는 어린 여공들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다. 다시 찾아 들어간 곳에서는 생각 없이 착취당하고 사는 동료 노동자들을 깨우친 죄로 또 해고됐다. 끊임없이 노동자들 결집시켜서 노동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짓밟고, 또한 참교육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행동하는 전교조를 짓밟고, 그 공장의 공장장이 오늘의 조선일보, 오늘의 수구 부패정당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그는 우리가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태일 열사 산화 49주기예요. 내년에 이제 50년이 됩니다. 1970년에 태어난 분들이 내년에 50이 되네요. 네. 뭐 물론 전태일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노동조합이 용인된다는 표현도 참 너무 서글픕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처우, 복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대 전태일로 인해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눈을 떴고, 이 부조리한 현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전태일은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김디모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잘 몰랐는데 또 좀 따지고 보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시장 등 이렇게 시장에서 어린이들을, 누군가의 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혹사시켜가면서 돈벌이 했던 이 사람들, 공장의 지배주, 이 사람들이 누군가? 대부분 다
아, 1945년 해방 후 북쪽에 있다가 소련이 들어와서 땅을 빼앗아서 그래서 월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래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이 1960년 70년대 이 공장의 주인이 되면서 아, 어린 시다공들에게 가혹한 노동 착취를 가했던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대부분 또 교회에 다녔다는 거죠. 이북 출신들이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 한경직 이분도 역시 월남을 했고요. 영락교회 자체가 1945년에 이제 한경직 목사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영락교회. 여기에 탈북자들이 모였고요. 마치 그 LA나 이런 미국의 주요 도시의 한인 교회가 그 한인 사회의 어떤 그런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탈북인들의 만남의 광장이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무시무시한 서북청년단이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이 60년대, 70년대 이런 공장에서 이 노동자들 착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북 출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시민운동을 했던 오재식 선생이 전태일 열사의 장례를 치러주자, 우리 교회가 치러주자라고 했을 때 한경직 목사가 싸늘하게 자살한 사람은 장례 치러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섰다고 하죠.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태일의 죽음이. 전태일 자신도 약수동에 있는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린 노동자들의 그런 고통에 응답하고자 이렇게 자신의 몸을 태웠는데 어찌 보면 예수의 정신을 실천했는데 그러나 예수의 정신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운찬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노동의 빛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김용균 노동자 아시죠? 지난해 12월 10일 숨진 김용균 노동자는 전태일이었다. 입사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일터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이질러졌다. 나이 24살. 전태일보다 2해를 더 살았다. 전태일이 개발 시기인 1960에서 1970년대 노동자층을 대표한다면 김용균은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표상이다. 김용균의 꿈은 한전 정규직 취업이었다. 전문대에서 전자정보통신을 전공한 그는 한전 취업을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땄고 토익을 공부했다. 그러나 정규직의 벽은 높았다.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면접만 10차례 넘게 보았다. 그러나 그를 받아준 곳은 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그것도 계약직 사원이었다. 실력이 없어 영어를 못해 하청업체 계약직이 된 것이 아니다. 사회가 비정규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용과 해고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자본주의가 내린 축복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은 생존과 죽음 사이를 고개해야 하는 악마의 선물이다. 김용균은 오랜 취업 준비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슬픈 현실을 간파했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가 갈 길은 경력을 쌓아서 정규직이 되는 것뿐이었다. 김용균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사가 아니다. 한전 하청업체의 산재는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다. 김용균이 죽기 전 5년 동안 한전 계열 발전 5개사에서 2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21명은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우연이 아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이미 예상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이다. 한 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하루 6명꼴. 죽어가는
이들은 거기에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김용균의 죽음은 을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분노는 힘이 돼서 지지부진하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위험 업무 자체에 대한 외주 금지는 법안에 문서화되지 않았다. 김용균이 일했던 화력발전소 같은 산재 빈발 업체들은 외주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원청업체의 산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위험 업무 자체에 대한 외주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당, 원청업체의 산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지 않은 당, 그 당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법으로는 김용균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럼 누더기로 만든 당이 어느 당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당이 어느 당입니까? 한번 써보세요들. 써보세요. 아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한 보수정당이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 기업들이 손해본다. 이러면서 막은 당이 어느 당입니까? 이런 당을 여러분 내년에도 뽑으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야 그 당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야 이제 정신 차리고 큰일 나겠다. 이거는 존재 그 자체로 흉이다 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야. 우리가 전태일의 그런 50년을 맞는다면은 반노동 정당은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50년 지나도록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반노동 정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내 손주가 안전한 나라, 이 나라를 위한 투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무슨 거창한 이념이나 거창한 명분이 아니잖아요. 은어와도 같은 그런 어려운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게 하자는 건데, 행복하게 하자는 건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